371년 고구려 16대 국왕인 고국원왕이 평양성에서 근초고왕이 이끄는 백제군의 공격을 방어하다 유시에 맞아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로 인해 태자였던 고구부가 왕의 자리에 오르니 그가 바로 소수림왕입니다. 당시 고구려는 풍전등마의 상황이었는데 선왕이 적국과의 전투 중에 전사했기에 국가 전체의 사기가 곤두박질친 건 물론이고 내부 분위기도 뒤숭숭했으며 나라 안팎이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게다가 고국원왕 시절에 고구려의 수도인 환도성은 전현의 모용황의 공격으로 함락당해 초토화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국력 또한 많이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소수림왕이 즉위한 시기에 전현은 부견이 세운 전진이라는 나라에게 멸망당한 상태였기에 고구려는 한숨을 돌릴 수 있었고, 게다가 새로이 왕의 자리에 오른 소수림왕은 신체가 장대하고 웅대한 지략이 있었다는 기록처럼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기에 고구려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유와 저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수림왕은 기존 체제에서는 고구려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을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고구려의 체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앞서 고국원왕은 전현이 전진의 공격을 받아 멸망했을 때 전현의 태부 모용평이 고구려로 도망쳐오자 그를 잡아서 전진으로 보내며 전진과 화친을 맺으려 했었기에 고구려는 소수림왕 때에도 전진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372년 소수림왕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일환으로 불교 또한 수용하기로 마음먹었고, 이에 전진의 부견이 사신과 승려 순도를 소수림왕에게 보내 불상과 경문을 전해주니 소수림왕은 그에 대한 답례로 토산물과 함께 사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수림왕은 374년에 또 다른 승려인 아도를 맞아들였고 375년에 초문사와 이불란사를 창건하여 초문사인 순도가 이불란사인 아도가 머무르게 하여 불교 수용에 진심을 다했는데 이것이 바로 해동 불교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소수림왕이 불교의 정성을 쏟은 이유는 내부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사상적 통합을 통해 안정화시키기 위해서였고, 불교의 윤회 사상을 근거로 왕과 귀족들의 통치에 정당성을 더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수림왕은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며 같은 해에 태학을 설립하였는데, 이는 고구려 최고의 교육기관으로서 당시 선진 학문이었던 유교를 귀족과 관리의 자제들에게 가르침과 동시에 그들을 국가 행정을 담당할 수 있는 관료로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음 해인 373년에 이어진 율령 반포와 연계되는데, 소수림왕은 국가 통치의 기본법인 율령을 반포하여 고구려가 부족연합적 형태의 비효율적인 체제에서 벗어나 중앙집권국가로 발돋움하게 만들려 하였고, 이렇게 국가체제가 새로이 변경되면 행정 업무를 뒷받침할 많은 관료들이 필요해지는 건 당연지사였습니다. 또한 유교 사상을 관료들에게 심어주는 것은 불교 수용을 통해 백성들에 대한 통치를 원활하게 하려 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기에 소수림왕의 개혁정책은 따로 노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이 연계된 정책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소수림왕은 국가 체제가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나라가 내부적으로 안정을 되찾자 외부로 눈을 돌렸고, 375년 드디어 선왕의 원한을 갚기 위한 군을 일으켜 백제를 공격해 백제의 수곡성을 함락시킵니다. 당시 백제의 왕은 여전히 근초고왕이었는데 그는 장수를 보내 수곡성을 수복하려 하였으나 소수림왕의 공격에 막혀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초고왕은 분노하며 크게 군을 일으켜 고구려를 침공하려 하였으나 흉년이 오는 바람에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그 해에 근초고왕은 눈을 감습니다. 376년 소수림왕이 또 백제를 공격하였기에 새로이 백제의 왕이 된 금구수왕은 377년 10월에 직접 병사 3만 명을 이끌고 고구려의 평양성으로 역공을 나섭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에 소수림왕이 또 병사들을 보내 백제를 공격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선 금구수왕의 평양성 공격은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소수림왕은
백제만 집요하게 공격했는데 아마 선왕의 복수를 갚기 위한 이유도 있었겠지만 당시 고구려 입장에서는 백제가 가장 위협적인 세력이었기에 지속적으로 견제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소수림왕은 384년에 눈을 감았는데 훗날 고구려는 그가 펼친 정책을 기반으로 점차 강성해져 광개 토태왕, 장수왕으로 이어지는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소수림왕은 지속적으로 전진해 사신을 파견하여 우호 관계를 유지했는데 이와 같은 외교 정책이 있었기에 고구려는 오로지 백제 방면으로만 전선을 유지하며 효율적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이상 한국사 인물열전 소수림왕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84년 소수림왕이 승하하였고 그는 슬하에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소수림왕의 동생인 고국양왕이 그해 11월에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385년 고국양왕은 놀랍게도 왕이 되자마자 형인 소수림왕이 키워놓은 국력을 바탕으로 병사 4만 명을 징집하여 영토 확장에 나서는데 그는 직접 병사들을 이끌고 여동 지역을 공격합니다. 당시 여동 지역은 전진의 부견이 비수대전으로 몰락한 틈을 타 모용씨가 다시 연나라를 건국해 자리 잡고 있었는데 마침 후연의 왕인 모용수는 전진을 공격하기 위해 출정을 간 상태였기에 아마 고국양왕은 이때를 노려 여동을 공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고구려 군대가 여동으로 진격해오자 모용수의 명을 받아 후연의 수도인 영성에 주둔하고 있던 모용자는 사마 합경을 보내 여동을 지키려 했으나 고국양왕은 후연의 군대를 모조리 격파한 뒤 여동과 현도 지역을 점령하고 남녀 만명을 포로로 잡아 돌아오는 대승을 거둡니다. 385년 11월 모용수는 셋째 아들 모용농에게 병력을 줘 여동 지역을 재탈환하라 명했고 이에 모용농은 대군을 이끌고 침공에 들어가 여동과 현도 지역을 다시 차지하였는데 후연이 다시 여동을 점령할 때 고구려에 큰 저항이 없었던 점과 앞서 고구려가 여동의 1만 명이나 되는 인구를 고구려의 영토로 옮긴 것으로 봐선 애초에 고국양왕의 목표는 여동과 현도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었고 빈집털이식으로 여동 지역을 공격해 그곳의 인구를 흡수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386년 고국양왕은 이번엔 백제 정벌에 나섰는데 공격했다는 기록만 있기 때문에 아마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86년 10월 겨울에 기상이변이 일어나 복숭아와 우얏꽃이 피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불길한 징조로 해석된다고 하며 이때부터 고구려는 재해로 몸살을 앓습니다. 388년 땅에 물기가 바싹 마를 정도로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지속되었고 메뚜기 때까지 나타났기에 한 해 농사가 망해버립니다. 389년 홍수가 발생하고 기근이 들어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을 지경에 이르자 고국양왕은 직접 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주며 그들을 구제하려 했다 합니다. 389년 백제는 고구려가 재해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틈을 타 공격을 감행하여 고구려 남쪽 변경 지역을 약탈했다고 합니다. 390년 백제의 탈솔 진가모가 고구려의 도합성을 공격해 함락시킨 뒤 200명을 포로로 잡아 돌아갔다고 합니다. 당시 고구려는 재해로 발생한 내부적 혼란을 막는 데 급급했기에 이처럼 백제의 공격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392년 고국양왕은 백제를 견제할 목적으로 신라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맺으려 했는데 당시 신라는 고구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신라의 지도자였던 뇌물 이사공은 자신의 조카인 실성을 고구려의 볼모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고국양왕은 눈을 감았는데 그의 뒤를 이어 왕의 자리에 오른 인물은 한국사 최강의 정복 군주였습니다. 고국양왕은 소수림왕의 개혁 정책을 훼손시키지 않고 그대로 이어나갔는데 그는 교서를 내려 불교를 숭상하여 믿음을 가지고 복을 구하라 하였고 담당 관청에 명하여 국사를 세우고
종묘시설을 수리하라 명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국양왕이 소수림왕의 개혁 정신을 이어나갔기 때문에 고구려는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이는 광개토 태왕의 정복 사업의 기반이 되었기에 고국양왕은 선우왕인 소수림왕과 광개토 태왕이 너무 뛰어난 바람에 가려졌을 뿐이지 그 또한 훌륭한 왕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상 한국사 인물율전 고국양왕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개토 대왕은 어려서부터 씩씩하고 대범한 뜻을 가지고 있었고 능력 또한 출중했다고 하며 선왕이자 부친인 고국양왕이 사망하자 18살의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왕이 된 광개토 대왕은 곧바로 4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백제 정벌에 나서는데, 백제는 고국양왕 시절 고구려가 수많은 재해로 큰 피해를 입어 내부가 혼란스러워진 틈을 타 고구려의 영토를 공격하여 약탈을 일삼았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광개토 대왕의 첫 번째 타겟이 된 것입니다. 광개토 대왕은 파죽지세로 진격하며 석현성을 포함한 백제의 10여 성을 함락시켰으나, 당시 백제의 왕이었던 진사왕은 광개토 대왕이 군사를 잘 부린다는 말을 듣고 겁을 먹어 반격할 생각조차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광개토 대왕은 큰 수고로움 없이 한수 북쪽의 여러 부락을 차지했다 합니다. 하지만 광개토 대왕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진격하여 백제의 관미성을 공격하였는데, 그 성은 사면이 가파른 절벽이고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는 천혜의 요새였으나 광개토 대왕은 군대를 7길로 나누어 20여일 동안 맹공을 펼쳐 함락시켰다고 합니다. 이처럼 광개토 대왕은 18살의 나이에, 그것도 대규모의 군을 지휘해야 하는 전장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치며 적군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세계사에서 정복 군주로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20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른 뒤 반란을 일으킨 그리스 연합군을 박살내는 모습과 비견되는 것 같습니다. 백제도 새 바람이 불어 진사왕이 죽고 아신왕이 새로운 왕이 됩니다. 아신왕은 왕이 되자마자 침착하고 굳세며 지략이 많아 여러 사람들이 복종할 정도의 능력을 갖춘 자신의 외삼촌인 진무를 좌장으로 임명한 뒤 그를 불러서 관미성은 우리나라 북쪽 변경의 요충지이다. 그러나 지금은 고구려의 땅이 되었으니 과인이 분하고 애석하게 여기는 이유이다. 그러니 경은 마땅히 분골쇄신하여 이 치욕을 갚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진무는 병사 10,000명을 거느리고 영토 수복을 위해 고구려를 공격했는데, 그는 왕의 명을 그대로 받아들여 몸소 병사들보다 앞장서서 화살과 돌을 무릅쓰고 전쟁에 임했고 관미성을 포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공격하였으나 고구려의 수비를 뚫지 못합니다. 게다가 군량 보급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진무는 할 수 없이 퇴각합니다. 하지만 아신왕은 포기하지 않고 또 군대를 파견해 고구려를 공격하여 수곡성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번엔 광개토 대왕이 직접 정예기병 5,000명을 이끌고 요격을 나갔기 때문에 백제군은 말 그대로 박살이 났고 살아남은 자들은 밤에 반스런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광개토 대왕은 백제의 침공을 계속 막아내긴 했으나 백제가 영토 수복을 이유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격해올 것임을 알아챘기 때문에 수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7개의 성을 쌓아 백제의 공격을 대비합니다. 그리고 광개토 대왕의 예상대로 아신왕은 또 진무를 시켜 고구려를 공격하게 했고, 이에 광개토 대왕은 직접 7,000명을 이끌고 해수의 진을 치고 진무의 백제군을 맞이합니다. 이 전투에선 백제군의 숫자가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이나 광개토 대왕은 뛰어난 군략으로 병사들을 지휘해 백제군을 괴멸시켰고, 백제군은 8,000명이나 전사하는 대패를 하며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속된 패전에도 아신왕은 포기하지 않고 이번엔 직접 병사 7,000명을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 진격했지만 마침 큰 눈을 만나 많은 병사들이 얼어 죽는 바람에 퇴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광개토 대왕은 백제와의 전투에서 전승을 하는 쾌거를 달성하게 됩니다. 소수림왕 시절
거란족이 고구려 북쪽 병정을 침입하여 8부락을 함락시켰다는 기록처럼 이후에도 거란족은 끊임없이 고구려 영토를 침범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해 광개토대왕은 거란족을 토벌하기 위한 군을 일으킵니다. 광개토대왕은 거란족의 군대를 격파하여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소, 말, 양을 전리품으로 얻었고 남녀 500명을 포로로 삼았으며 거란족의 포로로 끌려갔던 고구려 백성 10,000명을 구해내 그들을 데리고 승전보를 울리며 돌아왔다고 합니다. 북쪽의 분쟁을 마무리 지은 광개토대왕은 다시 남쪽으로 눈을 돌려 주적인 백제를 완전히 제압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는 군을 일으킵니다. 광개토대왕은 이번에도 파죽지세로 진격하며 아단성, 미추성 등 백제의 수많은 성을 함락시켰고 백제의 수도인 위례성 근처까지 진군에 들어갔으나 아신왕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광개토대왕과 맞설 준비를 합니다. 이에 광개토대왕은 아리수를 건너 정예병을 보내 아신왕의 군대를 격퇴하였고, 이에 아신왕은 위례성으로 도망쳤으나 광개토대왕은 곧바로 위례성을 포위해버립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포기를 모르던 아신왕도 별수 없이 삼배 1000필과 남녀 1000명을 포로로 바치며 광개토대왕에게 항복하였고, 이제부터 영원히 고구려왕의 노객이 되겠다는 맹세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은 만족하며 아신왕의 잘못을 용서해준 뒤 아신왕의 아우와 대신 시빈을 볼모로 데리고 고구려로 돌아갑니다. 포기를 모르던 아신왕은 광개토대왕에게 굴욕적인 항복을 했지만 그는 여전히 포기를 모르는 남자였습니다. 아신왕은 백제의 역량만으로는 고구려에 맞설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외에 사신을 보내 우호 관계를 맺고 태자를 볼모로 보낼 정도로 정성을 쏟았는데, 그래서인지 외는 대규모의 병력을 보내 백제를 지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신왕은 자신감이 생겨 한수 남쪽에 대규모의 병력을 사열하여 자신의 위용을 뽐내려 하였고, 고구려의 공격을 대비해 상연성을 축조함과 동시에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여 한 차례 고구려를 공격하려 하기도 했으나 큰 별이 군영 내로 떨어지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여 그냥 물러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신왕은 오직 전쟁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백제의 백성들은 전역에 시달려 대다수가 신라 지역으로 도망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에 백제는 가야와 외의 군대와 연합하여 신라를 공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마침 그 시기에 이러한 백제의 행태를 알아차린 광개토대왕이 군을 이끌고 평양으로 내려왔고, 이에 신라의 지도자인 뇌물 이사금은 사신을 보내 외인이 국경에 몰려들어와 성지를 부수었습니다. 저는 태왕의 백성된 자로서 대왕께 귀의하니 군부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외의 군대가 신라의 영토로 진입했다는 사실을 알려줬기에 광개토대왕은 이를 갸륵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400년 광개토대왕은 총합 5만 명이나 되는 보병과 기병을 보내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는데, 남거성에서 신라성에 이르기까지 백제, 가야 외의 병사들이 가득 차 있었으나 고구려군은 이들을 모조리 격파하여 물리쳤고 끝까지 추격하여 금강 가야의 종발성까지 함락시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광개토대왕이 백제, 가야 외의 연합군을 신라 지역에서 완전히 몰아내줬기에 이때부터 신라는 사실상 고구려에 종속되었고 직접 고구려에 조공을 바쳤다고 합니다. 400년 광개토대왕은 후연에 사신을 보내 조공을 하였는데, 이 시기에 광개토대왕은 고구려군의 주력을 남쪽으로 보내 백제, 가야 외의 연합군을 격파하려 했었기 때문에 그 틈을 노려 후연이 침공하는 것을 방지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후연의 왕인 모용성은 광개토대왕의 의도를 알고 있었는지 광개토대왕이 예의가 없고 오만하다는 핑계를 대며 직접 3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고구려의 영토를 습격하여 신성과 남소성을 빼앗고 700여리의 땅을 점령하고 고구려의 민호 5천여 호를 요소 지역으로 옮기며 고구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줍니다.
그러나 광개토대왕은 바로 반격에 나서지 않고 먼저 남쪽의 일을 마무리 지은 뒤 군대를 재정비하였고, 그 사이에 모용성이 내부에서 일어난 반란으로 인해 부상을 입고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기에 광개토대왕은 그때부터 후연에 대한 공세를 본격적으로 개시합니다. 광개토대왕은 빼앗겼던 영토를 수복한 뒤 후연의 숙군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후연을 공격해 영토를 넓혔으나 그 사이에 외가 다시 군을 이끌고 쳐들어왔기에 군을 돌려 남쪽으로 나아가 외의 군대를 공격해 괴멸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개토대왕은 다시 돌아와 후연을 공격했고, 이렇게 계속 공격만 받던 후연의 세왕인 모용희는 405년이 되어서야 군대를 파견해 고구려의 요동성을 공격하며 역습을 시작했는데, 성은 함락되기 직전의 상황까지 갔으나 모용희가 장수와 병사들에게 먼저 성에 오르지 말라, 성이 평정되기를 기다려 짐이 황후와 함께 수레를 타고 가장 먼저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며 고구려군이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기에 결국 후연의 군대는 요동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퇴각했다고 합니다. 이후 모용희는 거란을 정벌하기 위해 나섰다가 거란의 무리가 많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되돌아가던 도중에 갑자기 목표를 바꿔 고구려를 공격했는데, 애초에 후연의 군대는 3,000여리를 행군하여 병사와 말이 지친 상태였고, 게다가 날씨가 추워 얼어 죽은 자가 길에 이어질 정도였기에 그들은 고구려의 목조성을 공격했으나 별다른 성과도 내지 못하고 돌아갔다 합니다. 광개토대왕은 보기 5만 명의 대군을 파견해 적과 전투를 벌여 적의 병력을 모조리 살상하고 분쇄하는 승리를 거두었으며, 노획한 적의 갑옷이 만여 벌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군수 물자를 얻었고 여러 성도 함락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싸운 상대가 누구인지 기록에 나와 있지 않기에 전투의 대상이 후연이었다, 아니면 백제, 가야, 외의 연합군이었다 등의 여러가지 설이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 전투 이후의 후연은 내부에서 일어난 반란도 제대로 막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 상대가 후연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후연에서 풍발이라는 장수가 반란을 일으켜 모용훈을 왕으로 추대하자 모용희는 이를 저지하려다 목숨을 잃었고, 그로 인해 후연은 멸망하고 북연이라는 나라가 들어섭니다. 그런데 웃긴 것이 모용훈은 본래 고구려 혈통으로 그의 조상은 과거 고국원왕 시절 후연의 전신인 전연에게 끌려간 고구려의 귀족이었기 때문에 그는 북연을 세운 뒤 자신의 성을 고시로 바꿔 고운이라 칭했다 합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은 북연에 사신을 보내 같은 종족으로 대우하며 예를 베푸니 북연왕 고운도 사신을 보내 담례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광개토대왕은 39살의 나이에 눈을 감았는데 아마 광활한 영토를 누비며 평생을 전장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른 나이에 돌아가시지 않았나 하고 추측해봅니다. 앞서 내용엔 언급되지 않았지만 광개토대왕은 숙신족과 동부여도 정벌을 하였는데, 숙신족은 광개토대왕에게 포벌당한 뒤 고구려에 조공을 하고 내부의 일을 보고하게 되었다고 하며, 동부여는 광개토대왕이 진격해온다는 말만 듣고도 온 나라가 놀라고 두려워하며 항복해 고구려에 종속되었다 합니다. 보통 장수왕 때에 이르러 남진 정책이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지만, 광개토대왕 말년에 나라 동쪽에 독산 등 6개의 성을 쌓고 평양의 백성들을 그곳으로 옮겼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평양의 토착 세력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켜 평양 지역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고, 또한 광개토대왕이 직접 남쪽 지방을 순행했다는 기록도 보여지기에 아마도 남진 정책의 큰 틀은 광개토대왕 시절부터 계획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광개토대왕은 평양 지역에 9개의 절을 창건하여 소수림왕, 고국양왕에 이어 불교 진흥 기조를 이어갑니다. 광개토대왕은 한국사 최강의 정복 군주로 칭송받지만 스스로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여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고구려가 천하의 중심이라는 독자적인 세계관을 가지려 했다는 점에서 더 높이 평가받습니다. 이상 한국사 인물열전 광개토대왕 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왕은 광개토대왕의 장남으로 그는 신체가 건장하고 키가 컸고
얼굴도 잘생겼으며 풍기는 기운이 호걸이라는 표현으로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났다고 합니다. 412년 광개토대왕이 승하하고 장수왕이 왕의 자리에 올랐는데 당시 중국은 북연, 동진, 북위 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북연은 고구려와 앙숙이었던 모용씨의 후연이 반란으로 망하고 세워진 나라로 반란을 일으킨 풍발이라는 자는 모용운을 왕으로 추대했는데 모용운은 고구려 출신이었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 오른 뒤 성을 고시로 바꿔 스스로 고운이라 칭했다 합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은 살아생전 고운과 사신을 주고받으며 우호 관계를 유지하려 했고 같은 종족이라는 연대하에 고구려와 북연은 친밀한 사이로 남을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고운은 측근들의 배신으로 인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죽임을 당하고 풍발이 북연의 왕이 되었다 합니다. 동진은 삼국지의 사마이 가문이 성권에 오나라가 있던 강남 지역으로 도망쳐 그곳에서 세운 나라로 일찍이 천하통일을 눈앞에 둔 전진의 북연을 비수대전에서 박살내버리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으나 현재는 무능한 지도자 아래에서 서서히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북위는 선비족의 하나인 탑발선비가 세운 나라로 가파르게 국력이 상승하고 있었고 훗날 화북 지역을 통일하며 가장 강력한 국가로 자리매김합니다. 이처럼 장수왕이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중국은 갈라져 있었고 신라는 사실상 고구려에 종속된 상태였으며 백제는 광개토대왕에게 연달아 패배하여 국력이 쇠약해진 상태였기에 장수왕은 부친인 광개토대왕의 활약에 힘입어 꽤 괜찮은 상황에서 국정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공격해온 백제, 가야, 외의 연합군을 격파해준 이후 신라는 사실상 고구려에 종속된 상태였는데 그것을 반영하듯 뇌물마리간이 죽자 그의 아들들이 왕의 자리를 잇지 못하고 고구려의 볼모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실성이 마리간의 자리에 올랐다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실성이 고구려의 볼모로 있으며 고구려의 유력자들과 싸운 친분을 이용해 고구려의 힘을 빌려 신라의 왕이 되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성마리간은 과거 뇌물마리간이 자신을 고구려의 볼모로 보낸 것을 증오하고 있었기에 장수왕이 즉위한 412년에 뇌물마리간의 아들인 보코를 고구려의 볼모로 보냈고 뇌물마리간의 장남이었던 눌지가 동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두려워하고 미워하여 장차 그를 죽이려 했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처럼 실성마리간은 비록 왕의 자리에 올랐으나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뇌물마리간의 자식들을 끊임없이 견제합니다. 결국 417년 실성마리간은 고구려에 있었을 때 서로 알고 지냈던 고구려 사람을 초청한 뒤 내가 눌지를 불렀으니 그대는 마중을 하는 척하면서 그를 바로 죽이시오 라고 말하며 눌지를 암살하는 임무를 맡깁니다. 이에 고구려 사람은 마중을 나가 눌지를 만나게 되었는데 눌지는 외모가 뛰어나고 우아해 군자의 풍모가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 사람은 눌지를 죽이지 못하고 그대 나라의 왕이 나에게 당신을 해치라고 시켰으나 지금 그대를 보니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어 라고 말하며 모든 것을 실토했고 이에 눌지는 분노하며 실성마리간을 죽이고 스스로의 힘으로 왕의 자리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삼국유사의 기록은 삼국사기의 내용과 차이가 있는데 삼국유사에 따르면 실성마리간이 고구려에게 요청해 군사를 빌려 눌지를 불러들인 다음 죽이려 하였으나 눌지를 죽이려 했던 고구려 장수가 오히려 눌지가 어질고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해 실성마리간을 죽여버리고는 눌지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도와줬다고 하여 눌지마리간이 고구려의 도움으로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삼국유사의 기록이 맞다면 장수왕 시절 고구려는 신라의 왕위 계승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정도로 신라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427년 장수왕은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는데 보통 평양 천도의 목적을 남진 정책을 위한 일환으로 보지만 사실 이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고구려의 수도였던 국내성에 기반을 둔 귀족들의 세력을 약화시켜 왕권을 강화하려는 목적과 국내성은 여러 차례 외침을 받아 함락된 것처럼 방위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수도의 방위 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고구려의 평양천도는
백제와 신라 입장에서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당시 백제의 왕이었던 비유왕은 433년부터 신라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애쓰며 먼저 사신을 보내 화친을 요청했고, 신라의 왕인 눌지마리간에게 좋은 말과 흰매를 선물로 보냈다고 합니다. 이에 눌지마리간도 황금과 야광구슬을 답례로 보내며 백제와의 우호를 돈독히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사실상 최초의 나제동맹 성립이었습니다. 만약 이때 장수왕이 여유가 있었더라면 신라의 이와 같은 움직임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겠지만, 당시 북위와 북연 사이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장수왕은 남쪽에 이를 신경 쓸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라도 백제와 화친을 맺었을 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장수왕 입장에서는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굳이 신라를 압박할 이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북위가 날로 강성해졌기에 장수왕은 북위의 사신을 파견하여 우호 관계를 맺습니다. 435년 풍발의 동생이자 그의 뒤를 이은 북연왕 풍웅은 북위의 계속된 공격에 궁지에 몰리게 되자 상서 양이에게 만일 상황이 위급해지면 동쪽에 있는 고구려에 의지하였다가 나중에 후위를 도모할 것이다 라고 말한 뒤 그를 몰래 고구려에 파견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436년 북위는 북연을 완전히 끝장내기 위해 군을 일으키며 고구려에게도 이를 알렸는데, 장수왕은 북위를 무시하고 풍웅의 요청을 받아들여 장수 갈로맹광에게 병사 수만 명을 줘 북연의 수도인 화룡성으로 진격하라 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웃긴 것이 북위의 군대가 먼저 화룡성에 당도한 것으로 보이나, 이들이 화룡성으로 진입하는 것을 머뭇거리는 사이에 갈로맹광의 고구려 군대가 그 틈을 노려 화룡성에 먼저 입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에 들어간 갈로맹광은 병사들에게 낡은 옷을 벗으라 명하고 화룡성의 무기고를 털어 새로운 갑옷과 무기를 병사들에게 나눠준 뒤 크게 약탈을 벌이며 화룡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궁전에 붙은 불이 열흘이 되도록 꺼지지 않을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는 북위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으려 한 풍웅의 의도도 담겨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풍웅은 갈로맹광의 호의를 받으며 고구려의 영토로 이동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북위는 분노하며 장수왕에게 풍웅을 내놓으라고 했으나 장수왕은 풍웅과 함께 북위의 교화를 받겠다고 말하며 사신을 보내옵니다. 하지만 북위는 고구려가 말장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거품을 물며 고구려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으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였기에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438년 풍웅이 처음으로 요동에 도착하자 장수왕은 사신을 보내 그를 위로하며, 영송왕 풍군이 이곳까지 와서 노숙을 하느라 군사와 말이 고달프겠다 라고 하였기에, 풍웅은 장수왕이 자신을 황제로 대우하지 않는 것을 부끄럽고 화가 나서 스스로 황제라 칭하며 장수왕을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장수왕은 일단 한번 참고 풍웅을 북풍 지역에서 지내게 해주었는데, 풍웅은 고구려를 업신여기며 정치와 형벌, 상벌을 내리기를 여전히 자기 나라에서 하듯이 하며 황제처럼 군림하려 하였기에 장수왕은 참지 못하고 그의 시종을 빼앗고 그의 장남인 왕인을 잡아와 볼모로 삼습니다. 이에 풍웅은 이를 원망하며 멸망한 공진의 뒤를 이어 건국된 유송에 사신을 보내 자신을 맞이해달라고 요청했다 합니다. 그래서 유송의 유의룡은 왕백구 등을 보내 풍웅을 맞이하게 하는 한편, 고구려에게는 풍웅에게 재물을 줘서 보내라고 했다 합니다. 하지만 장수왕은 풍웅을 유송으로 보내주기 싫었기 때문에 장수 손수와 고구 등을 보내 풍웅을 포함한 그의 자손 10여인도 함께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왕백구 등은 자신의 임무가 수포로 돌아간 것에 분노하였고, 이에 몰래 7,000명의 병사를 동원해 손수와 고구를 공격하여 고구를 죽이고 손수를 포로로 삼았는데, 이들은 승리를 만끽하기도 전에 장수왕의 반격에 패하여 사로잡힙니다. 이후 장수왕은 왕백구 등 유송의 인물들을 죽이지는 않고 유송에 압송하며 그들이 제멋대로 고구려 사람을 죽였다고 비판했는데, 유송의 유의룡은 고구려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였기에 굳이 심기를 거스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왕백구 등을 감옥에 가두었다가 나중에 풀어줬다고 합니다. 풍웅과 관련된 사건 이후로
북위에 사신을 보낸 것을 제외하면 10수년간 기록이 없어 장수왕의 행적이 붕뜨게 되는데, 혹자는 이 기간 동안 장수왕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귀족들을 숙청했거나, 아니면 여기서 더 나아가 내전이 일어났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나중에 일이기는 하지만 백제의 계로왕이 북위에게 고구려를 공격해달라며 보낸 표문을 보면 지금 여는 죄가 있어 나라가 스스로 욱해어지고 대신과 힘센 귀족들을 살육하기를 그치지 않아 죄가 차고 악이 쌓였으며 백성들은 무너지고 흩어졌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를 통해 장수왕이 귀족들을 숙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왕의 지세는 강력한 왕권을 자랑했기에 과연 내전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만, 고구려가 너무 오랫동안 조용히 지냈기 때문에 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450년 고구려의 변방 장수가 사냥을 하고 있었는데, 신라의 하슬라성 성주 삼직이 갑자기 군사를 내어 공격해 고구려 장수를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이에 장수왕은 분노하며 눌지마리간에게 사신을 보내 내가 그대와 더불어 우호를 닦아 이를 매우 기쁘게 여기고 있었는데, 지금 군사를 내어 우리의 변방 장수를 죽였으니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의도인가 라고 꾸짖은 뒤 대규모의 군을 일으켜 신라의 서쪽 변경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눌지마리간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서서 겸한 말로 사죄를 했기에 장수왕은 군을 물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장수왕은 신라를 의심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454년에 신라의 영토를 한 번 더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일본 서기의 기록으로 464년 신라에는 외의 침공을 대비하기 위해 고구려의 병력이 일부 주둔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462년에 신라가 외의 공격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때 고구려가 지원군을 보내줬고 이후 이들 중 일부가 신라에 머무르게 되지 않았나 하고 추측해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구려 병사들 중 한 명이 잠시 고구려로 돌아가며 신라인 한 명을 뽑아 자신의 말을 관리하게 했는데, 그 고구려 병사는 길을 가던 중 신라인에게 너희 나라는 우리나라에 의해 망할 날이 머지않았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래서 신라인은 고구려 병사의 말에 깜짝 놀라 배가 아프다고 거짓말을 한 뒤 곧바로 신라로 도망쳐와 자신이 들은 바를 사람들에게 말해주었고, 이 소식은 당시 신라의 왕이었던 자비마리간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자비마리간은 고구려가 거짓으로 도와주는 척하면서 나라를 집어삼키려 한다고 생각해 나라 사람들에게 집안에서 기르는 수탉을 모두 죽여라 라는 명을 내렸는데, 당시 고구려 사람들은 새깃으로 머리를 장식하는 풍습이 있었기에 이는 신라 내에 고구려인들을 모두 죽이라는 은유적인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신라에 있던 대다수의 고구려인들이 죽임을 당했으나 일부가 도망쳐 이 사실을 알렸기에 장수왕은 군을 일으켜 신라를 공격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468년에 장수왕은 말갈족 병사 10,000명을 보내 신라의 실직주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고 합니다. 백제의 계로왕은 신라와 동맹을 맺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468년에 신라의 실직성이 공격을 받자 469년에 고구려의 남쪽 변경을 공격하였고, 고구려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 아신왕 시절 세웠던 쌍연성을 수리하고 청목령에 큰 목책을 세우고 북한 산성의 수비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기록에 나와 있지는 않았을 뿐 고구려는 백제의 영토를 끊임없이 침공했다고 하며 472년 계로왕은 북위의 사신과 재물을 보내 조공을 하면서 고구려를 직접 공격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북위는 백제를 위무하면서도 당시 고구려와의 관계가 그다지 나쁘지 않았던 데다 최전 성기를 달리는 고구려와 직접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부담스러웠기에 말을 돌리며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계로왕은 고구려가 지속적으로 변경을 침범한다고 말하며 재차 군사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이번에도 북위는 마찬가지로 요청을 거절하였기에 계로왕은 분노하며 북위에 보내던 조공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던 장수왕은 백제에 대한 공세를 한층 강화하는데, 사실 장수왕은 이보다 앞서 원래부터 백제를 집어삼킬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승려 도림을 백제의 첩자로 파견한 상태였습니다.
도림은 첩자로 파견되기 전 장수왕에게 어리석은 소승은 아직 완전한 도를 깨우치지 못했으나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생각은 있습니다. 바라건대 대왕께서 신을 어리석다 여기지 않으시고 지목하시어 첩자의 임무를 맡기신다면 왕명을 욕되게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라고 말했고 이후 그는 거짓으로 죄를 지어 망명하는 척을 하며 백제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당시 계로왕은 장기와 바둑을 두는 것을 좋아했는데 도림이 백제의 왕궁을 찾아와 신이 어려서부터 바둑을 배워 잠옷 신묘한 경지에 들었으니 바라건대 대왕의 곁에서 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말했기에 계로왕이 그를 불러서 바둑을 두어보니 그 실력이 엄청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로왕은 도림을 상객으로 삼고 친근하게 대우하며 그를 늦게 만난 것을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왕과 친해진 도림은 그때부터 첩자의 임무를 개시하는데 그는 계로왕에게 신은 다른 나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대왕께서는 저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매우 두텁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오직 한 가지 기술만 바쳤을 뿐 아직 털끝만한 이익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바라건대 지금 한 말씀 올리려 하오나 왕께선 뜻이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계로왕이 말해보시오. 만일 나라에 이롭다면 이는 선생에게서 바라는 바입니다. 라고 말하자 도림이 말하길 대왕의 나라는 사방이 모두 산과 언덕 그리고 강과 바다입니다. 이는 하늘이 베풀어 주신 험한 요새이지 사람이 만든 형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방의 이웃 나라들이 감히 엿볼 마음을 갖지 못하고 단지 받들어 섬기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러니 대왕께서는 마땅히 숭고한 위세와 많은 업적으로서 남의 이목을 두렵게 해야 하건만 현실은 성각이 수리되지 않고 궁실도 고쳐지지 않았으며 선왕의 해골이 맨 땅에 임시로 묻혀있고 백성들의 집은 강물에 자주 허물어지니 신은 대왕께서 취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며 간언하는 척을 합니다. 그러자 계로왕은 맞소 내가 그리하겠소 라고 말한 뒤 나라 사람들을 모두 징발하여 흙을 쪄서 토성을 쌓고 그 안에 궁궐과 누각과 전망대와 건물을 지었는데 그 모습이 엄청나게 웅장하고 화려했다고 합니다. 또한 웅리아에서 큰 돌을 가져다 덧너를 만들어 소낭의 뼈를 묶고 강을 따라 둑을 쌓았는데 그 길이가 사성의 동쪽에서부터 숭산의 북쪽에 이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계로왕은 도림의 말을 따라 궁궐 수리와 대규모의 토목 공사를 진행하였기에 곧 국가의 창고는 텅 비게 되었고 백성들까지 궁핍해지는 바람에 백제는 누란지위의 상황에 처했으나 이 일의 원흉인 도림은 그 사이에 몰래 백제를 빠져나와 장수왕에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475년 장수왕은 직접 병사 3만 명을 이끌고 백제를 공격했고 광개토대왕과 마찬가지로 파죽지세로 진격하며 순식간에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포위한 다음 바람을 타 불을 놓아 성문을 불태우며 7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맹공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로왕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가 몰래 수십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서쪽 문으로 달아나려다 백제 출신 고구려 장수 제중걸루 등에게 붙잡혔고 그들은 계로왕에게 절한 다음 그의 얼굴을 향해 3번 침을 뱉고 그 죄를 나열한 다음 포박하여 아차성 아래로 보내 죽였다고 합니다. 장수왕은 이 전투에서 적국의 수도를 함락시키고 왕을 죽이는 대승을 거두었으나 남녀 8천여 명을 사로잡은 뒤 그냥 돌아갔다고 하며 계로왕의 아들인 문주왕이 신라의 지원군 10,000명과 함께 한성으로 돌아왔으나 이미 상황은 끝난 뒤였습니다. 백제에게 큰 타격을 준 장수왕은 이젠 신라로 눈을 돌렸고 480년 말가를 시켜 신라의 영토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481년 장수왕은 말갈의 병력과 함께 고구려의 정예군까지 동원하여 본격적으로 신라의 영토로 진격하였고 호명성 등 7개의 성을 점령한 뒤 미질부 지역까지 신라의 군대를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이는 앞서 장수왕이 파죽지세로 진격해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함락시킨 것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려는 것처럼 보였는데 다만 그때와 상황이 달라진 것은 이때 신라는 혼자서 고구려에 맞선 것이 아니라 백제와 가야의 군대의 지원을 받아 연합군을 결성하여 맞섰기에 고구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고 오히려 역습을 가해
고구려군 천여 명의 목을 베며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484년 고구려가 또 공격해 들어왔으나 신라는 백제의 군대와 연합하여 모산성 아래에서 반격을 가해 크게 이겼다고 합니다. 489년 장수왕은 군대를 파견해 신라를 공격하여 과현 지역까지 진군했고 연이어 신라의 호산성을 함락시키며 승리를 거뒀으나 이 기록을 끝으로 장수왕의 남진 정책은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2년 뒤인 491년 장수왕은 98세의 나이에 눈을 감았고 이 소식을 들은 북위의 효문제는 흰색 위모관과 삼배 심의를 지어 입고 동쪽 교회에서 애도식을 거행하며 장수왕을 존중해 줬다고 합니다. 장수왕은 98살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 나이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으나 장수왕의 기록은 중국의 사서들을 통해 교차 검증이 되기에 진실이며 괜히 장수왕이라 칭해진 게 아닙니다. 장수왕 시절 고구려는 강대국으로 발돋움했기에 막강한 세력을 이룩했던 북위도 고구려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고 실제로 장수왕은 북연을 지원하며 북위의 뒤통수를 쳤고 북위와 적대적인 관계였던 나라인 남제에 몰래 사신을 보내다 걸렸음에도 북위와 큰 마찰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보면 그만큼 고구려의 위상과 국력이 높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웃긴 점은 고구려는 북위에게 남제에 사신을 보낸 것을 걸렸음에도 다음 해에 또 남제에 사신을 파견했다고 합니다. 또한 고구려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장수왕의 뛰어난 외교적 능력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장수왕은 북위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송의 말 800피를 보내기도 했고 472년에 백제의 계로왕이 북위에게 고구려를 공격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을 때 이를 알아챈 장수왕은 북위에게 보내는 공물을 이전에 보내던 것에 2배로 보내어 북위를 만족시켰다고 하니 이처럼 장수왕은 상황에 따라 그에 맞는 외교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삼국사기의 기록만 보면 장수왕이 북위에게 조공을 바쳤다는 기록이 대다수를 차지하기에 혹자는 장수왕을 조공왕이라고 비하하기도 하지만 이는 오히려 장수왕이 활발한 외교전을 통해 북방을 안정시키려 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471년에 고구려 백성 노구중이 북위로 도망치자 북위는 이들에게 땅과 집을 하사했다고 하는데 혹자는 북위가 이들에게 전택을 줬다는 것을 근거로 북위로 도망친 이들이 단순한 백성이 아닌 장수왕의 왕권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발생한 숙청을 피해 북위로 도망친 고구려의 귀족들이 아닐까 하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위서 거란전에 따르면 479년 고구려가 몰래 유목민족 국가인 유영과 손을 잡고 지두우족의 영역을 점령한 뒤 나눠 가지려 하였기에 그 주변에 거주하던 거란족의 일부가 고구려의 침입을 두려워하여 북위의 영토로 도망치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두우족의 영역으로 추정되는 곳이 동몽골 지역이기에 이는 장수왕 시절 고구려의 영향력이 동몽골 지역까지 뻗어나갔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동몽골 지역에서 고구려 계통의 성토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계로왕을 죽였던 고구려 장수 제중걸루는 본래 백제 출신으로 그는 죄를 짓고 고구려로 도망친 뒤 장수가 되어 과거 자신의 고국이었던 백제를 공격하러 온 것이기에 계로왕은 같은 백제인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 됩니다. 장수왕이 백제의 수도를 점령했음에도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고 물러난 이후에 이어진 남진 정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은 고구려는 항상 북쪽에도 군대를 주둔시켜 강대국인 북이나 신흥 세력으로 떠오르던 물길족 등의 혹시 모를 공격에 대비해야 했기에 군세를 남쪽으로 전력 투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고 생각보다 신라가 빠르게 강성해진 데다 백제의 수도가 함락됨으로써 백제와 신라는 큰 위기감을 느끼게 되어 이때부터 혈맹처럼 서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고구려의 공격에 맞섰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상 한국사 인물일전 장수왕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